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긴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왔는데요. 어제 흐름이 왜 그랬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제대로 대답하실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종가상으로는 아랫꼬리 달고 잘 버텨서 플러스가 났으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해외 시장은 유럽이고 나스닥이고 폭등을 했는데 다우지수는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시원하게 시장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시장은 FOMC 이벤트가 끝나고 갭 상승이 강하게 나왔어요. 근데 먼슬리 옵션에서는 지난번에 330을 터치를 하면서 해지가 불필요한 레인지 안에만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변동성 또한 종가 저가로 처박혀서 개장 초에는 아무리 갭 상승이 나와도 추가 상승은 제한적이다, 이런 컨센서스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위클리 옵션 기준으로는 콜 옵션 미결이 어느 정도 환매가 된지라 마지막 오버슈팅만 잘 견디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역시 갭 상승에 바로 위클리 옵션이 두 더블을 넘게 찍었어요.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는 시초가 이후로 2천억이 넘는 선물 매도를 되게 빠르게 때렸거든요. 근데 기관들은 위클리와 먼슬리 양옵션 모두 매도하면서 지수의 상단과 하단을 모두 틀어막으려 했습니다. 그래도 풋옵션 매도 위주로 했어요. 그래서 325 정도면 대충 시세가 마무리되는 것, 그렇게 합의를 본 듯한데요. 10시 이후로 개장한 홍콩 시장이 영 힘이 없으면서 추세적 상승하지 못하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강도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오전 11시 25분에는 323포인트마저 깨기도 했어요. 이 과정에서 위클리 풋옵션은 시가 대비 10배 정도 튀기도 했는데요. 저점을 찍고 나서는 또 시장이 스멀스멀 반등을 해요. 이번에는 오후장에 콜옵션을 4배, 8배 행사가별로 이렇게 뻥튀기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장중에 수차례 여러 차례 그 배수를 주는 모습을 보면, 와, 어제 옵션 시장에서 위아래 방향성을 잘 탔으면 계좌가 몇 배가 되겠어 라면서 흥분하실 수 있는데요. 과거 영상에서는 제가 우리가 그런 가격의 미결제 약정을 쌓을 경우에 작은 금액 기백만 원 이내 이런 거는 드러나지 않겠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내가 감당해야 될 거래 상대방이 해지를 그만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 수량이 늘어나면 희망회로가 동작이 멈춘다. 그래서 꿈깨시라는 말을 했었죠.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전일 FOMC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글로벌 시장은 변동성 매도가 나왔죠. 그럼 우리 시장은 웬만해서 오늘 양매도장이 전개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최근 이 방향성과 관계된 변동성 흐름은 시장이 내려갈 때 변동성이 오르는 게 아니었어요. 지수가 지금 연중 고가를 갱신 중이죠. 그래서 시장이 오를 때 변동성이 오르곤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변동성 증가라는 것은 옵션 매수 해지 수요를 의미해요. 그래서 기초자산이 신고가든 신저가든 이 새로운 해지 수요가 발생할 때 변동성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이후의 갭상승에 우리 시장은 콜옵션이 따블라고 처음 또 5분 동안에는 오버슈팅이 났었죠. 그때 변동성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대응이 좋아요? 글로벌 변동성 매도라고 그랬죠, 흐름이? 자, 그러면 추가 상승하기보다는 마켓 메이커 입장에서는 주가 지수를 살짝 눌러주는 게 이상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초반에는 325라는 컨센서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미결 현황판을 봐야 돼요. 수요일 마감 무렵의 위클리 미결 현황판은 풋옵션은 의외로 미결이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콜옵션 325와 327의 대량이 미결이 있었죠. 이거는 개인들은 거기에 콜 매수 물린 것이고 기관들은 열심히 좋은 평균 단가에서 콜 매수를 때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갭상승이 크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켓 메이커들은 여기서 살짝 누르잖아요. 그러면 어제가 이제 위클리 만기였으니까 이 투기 거래자 같은 경우에는 점점 시간이 쫄리게 돼요. 갭상승이 나왔는데 타이밍을 못 맞췄다. 그러면 돈은 하나도 못 벌거나 깨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전장에 시장을 누를 때 위클리 콜 미결 증가하는 거 보면 최다 개인이 콜옵션 매수했어요. 그리고 기관은 시초가의 품매도 대량으로 쳐서 그냥 처음에는 325 양광 주려고 했는데 외국인이 선물을 강하게 매도하기 시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콜 매도를 따라갔죠. 그렇게 콜 매도 미결이 과하게 쌓이는 가운데 외국인들은 현물은 꾸준히 매수했기 때문에 오후장에 현물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대량이 콜 미결을 쌓은 기관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장에 또 빠르게 환매가 들어왔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325 넘겨서 결정시키기에는 또 장중에 발행한 옵션 단가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현물을 종가에 좀 밀어서 325 이하로 결제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동시효과에 뭐 그 풋옵션이 325가 10배가 났죠? 이거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초자산이 흐름과 관계없이 파생시장이 현물시장을 뒤흔 것을 웩더독이라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웩더독을 선물이 투기적 포지션 진출입, 그런 걸로 인해서 베이시스가 늘어났다 줄었다는 것, 이걸 가지고 웩더독이라고 해요. 그런데 옵션 시장에서의 이해관계, 그러니까 누적되어 있는 미결제약적인 평균 단가, 그리고 발행 프리미엄 합을 고려한 최적의 위치로 현물 종가를 결정하는 것, 이것도 같은 범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증시는 왜 이렇게 움직였나, 이런 고민을 단순히 현물 수급으로 봐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면 어제 현물 외국인들 꾸준히 매수했거든요. 근데 왜 종가에 그렇게 눌러놨냐, 또 장중에 선물을 왜 이렇게 눌러놨냐, 이것은 파생시장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파생시장의 흐름은 하루에 거의 국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체 흐름과는 달리 이런 건 좀 지역적인 면을 보는 거니까 큰 그림을 보는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신경 쓸 일은 아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은 향후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어제 나스닥이 그렇게 강한 쇼커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물 ETF인 EWI는 짧은 구간에서의 등락만 보였을 뿐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죠.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총평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메인 이벤트인 ECB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자, 바로 유럽 세션으로 넘어갑니다. 전일 유럽 증시는 시초가 이후로 폭등을 해서 종가 고가로 마감을 했어요. 이미 본장 개장 전부터 지수가 오랜 횡보 끝에 위쪽으로 돌아가려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1월의 강세 흐름을 별일 없으면 2월에도 이어가려는 상황이었고, 그럼 대기 매수세가 가득했습니다. 본장 개장하고 나서 낙스 선물이 폭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럽 증시는 1% 넘게 아주 빠르게 뻗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유럽 국채도 제법 강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체 시장 흐름이 일관되지는 않았어요. 가령 처음에 증시가 강세를 보일 때 채권도 강세를 보였는데, 유로화는 아시아 세션에서 상승한 부분을 반납하고 있었어요. 22 컨센서스가 연속해서 50bp 인상하는 것이었는데, 지난번에 몇 번 그 찌라시들이 있었죠. 그때마다 이제 그때 이제 무슨 찌라시냐면, 50bp 인상 연속적으로 못하고, 이젠 25bp 인상 3월 내는 그렇게 좀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그때마다 유로화가 몇 번 눌리곤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22 위원들이 나와서 뭔 소리냐, 라가르드 말 신경 써라, 응? 우리 계속 50bp 인상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유로화는 계속해서 이제 매물을 이겨내고 올라왔죠. 자, 그런데 오늘 초반의 흐름을 보면 증시는 자산 배분 차원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갔다 올라가지만, 채권 강세 그리고 유로 약세는 이거 뭐지? 정말 긴축 속도가 줄어드나? 이런 생각 갖게 합니다. 자, 그렇게 개장 후 2시간 동안은 증시 강세, 채권 강세, 그리고 유로가 눌려요.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22가 금리 결정하자 채권이 아주 강하게 튑니다. 22 성명서에서는 뭐 3월까지도 50bp 인상 이어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유로화도 오르고 채권도 오르고, 근데 그 채권도 올라야 되지만, 정확히 말해서 채권이 밀렸어야 되죠. 근데 이제 채권은 어제 하나도 못 올랐단 말이에요. 미국채가 이제 FOMC 때문에 오를 때 유럽 채권 하나도 못 올랐어요. 그래서 채권만 오늘 22에 폭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유로화는 거의 오르지 못했어요. 게다가 이제 라가르드의 기자회견이 시작되면서 이탈리아 국채는 10년물이 40bp, 그러니까 선물 가격으로는 3%가 넘는, 하루에 이탈리아 국채가 3% 올랐어요. 10년물이. 와, 진짜 엄청난 대폭등이 나온 거죠. 그런데 유로화는 아예 내리기까지 합니다. 이게 대체 어떤 시츄에이션인가를 보면, 전일 이제 FOMC 이벤트에서 미국 국채가 상승한 동안 유로존 국채는 거의 오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화시장에서는 비달러 바스켓이 이제 어제 파이널 슈팅 가까운 상승을 했죠. 그래서 그때 유로화도 올랐단 말이에요. 오지달러도 오르고. 그런 식으로 당겨냈기 때문에 유로화는 이미 50bp 연속 인상이 반영돼 있다. 그런데 채권 시장은 상대적으로 미국 국채 대비 더 이상의 숏 리스크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2월 들어서 1월에 매수 못했던 그 채권까지 한꺼번에 매수가 집행되면서 그 유럽 국채가 어제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잘 보면 1월 중순 이후로 채권 시장은 굉장히 눌렸어요. 그리고 뭐 증시는 오버액션 할 수 있다 하지만 채권 시장이 왜 이렇게 눌렸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불편하셨던 분들이 있던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채권 시장의 폭등으로 주요로는 ECB가 비둘기적인 메시지를 보였다고 하지만, 글쎄
인플레이션이 상방 위협을 균형 잡히게 되었다라고 바꾼 것이 뭐 비둘기란 비둘기겠지만 오늘의 채권 시장 상승은 전적으로 수급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잠깐만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 요것은 이제 그 아다니 그룹 있는데 이거 말고 BTP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10 years 스프레드가 있어요. 아니다. 여기다. 요걸로 검색해야 되네. 이거를 보면 어제 3D로 볼게요. 아니다. 원만스로 봐야 되겠다. 이게 이제 독일 국채와 이탈리아 국채의 스프레드인데 이게 이제 FOMC 전이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스프레드가 확 나빠졌어요. 벌어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채권 시장에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스프레드가 이제 다시 안정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힐드 채권도 마찬가지. 하이힐드 채권도 약간 다른데 그냥 갭상승했어요. 그래서 갭상승해서 지금 밀렸는데 어쨌든 지금 2월은 채권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대기 수요가 많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채권 시장이 폭등하는데 상품 시장에서 이제 골드나 구리가 무려 2%대 하락을 보였죠. 기름도 하락을 했고요. 근데 이거는 1월 내내 그 골드가 굉장히 강했죠. 이게 이제는 박스권 장세로 들어갈 가능성을 보여줘요. 물론 이제 골드나 구리가 바로 부러져서 박살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기간 조정에 들어갔을 가능성은 있어요. 이따가 미국 세션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홍콩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세션에서 조정을 보인 데다가 미국 세션 들어서 또 조정을 보였죠. 그러니까 모든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선택적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른바 이 선택받은 종목들은 과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끝물이 나갔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 더 볼까요? 요거는 이제 중화권 종목들의 이제 그 미국 ETF인데 살짝 밀렸어요 어제도. 그래서 어제 나스닥이나 뭐 시장이 다 달리는데 다우가 안 달렸고 중화권 증시 그 ADR도 많이 밀렸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선택적으로 상승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상승이 좀 쉬어갈 때가 되었다. 기간 조정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ECB 얘기 들어와서 뭐 다른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냥 트레이드 관점에서는 수급 이슈로 채권 시장이 강세를 보였다. 그리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젠 독일 닥스 지수 역사적 신고가인 2021년 11월 하순에 찍은 이 16,295선에 10%도 안 남겼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YTD 목표 수익률을 1월 한 달에 혹은 1분기에 모두 달성할 가능성은 낮죠. 그래서 저는 1월에 증시가 달린 것을 놓고 자산 배분 차원에서 이제는 좀 채권에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증시는 숏 커버링의 하루였습니다. 개장 전 유럽 증시 강세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 선물은 유난히 약했는데요. 심지어 개장과 함께 나스닥 선물이 바로 위로 달리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우지수 선물은 하락을 시작해서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 0.6% 넘는 하락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나스닥 선물은 거의 플러스 2%에 육박하는 상승을 보이기도 했죠. 어제 이제 멤버십 게시판에서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숏 커버 장세가 절정을 이루고 있을 때는 절대로 먼저 숏 포지션을 쌓지 말자. 윗골이 음봉이 됐던 작은 도치나 작은 음봉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 매도해도 늦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제는 제가 개인 사정상 일찍 잠들었어요. 그래서 깨어나서 이제 API 데이터를 보니까 무슨 놈이 나스닥 선물이 새벽 4시에는 12,930포인트 넘겼더라고요. 그리고 또 장마감 무렵에 호가가 좀 부족할 때 또 이렇게 쫙 올라가갖고 12,960포인트? 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강력한 숏 커버가 나온다. 그러면 새벽 4시 이후에 지수가 고가에서 2% 밀었다 하더라도 그 전에 심리적으로 아웃될 가능성이 높아요. 또 재밌던 것은 그 전일 지수가 새벽 4시까지 숏 커버 할 때
변동성이 죽었느냐 하면 아니에요. 오히려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오버슈팅 영역인 건 다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먼저 매도를 쌓을 자신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또 유럽 증시와 좀 반대되는 흐름인데, 유럽 증시는 어제 종가 고가를 얌전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때 변동성은 종가 저가로 처박혔어요. 유럽 변동성은 계속 밀려서 지금 17포인트대 내려와 있는데, 미국은 18%에서 19%까지 다 올라와 버렸어요. 지수가 올라간데도 불구하고요. 자, 그래서 저는 전체 시장을 보면 지금 시장이 아직 꺾였다라고 할 수 없지만 미국, 특히 나스닥만큼은 이젠 과열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더 이상 못 올라간다? 그러면 매도를 살살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과 함께 메타가 이제 갭으로 22% 상승했죠. 그래서 테크 주식 폭등했는데 제약주는 무슨 뭐 패대기라도 치는 듯이 하락이 나왔어요. 유나이티드 헬스 마이너스 5%, 머크 마이너스 3%, 그리고 보이나 캐터필러, 뭐 코카콜라, 맥도날드 이런 이 버핏 영감님이 좋아할 만한 주식들도 사정없이 하락이 나왔어요. 이거는 시장이 건전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뭐 이들 주식을 팔아서까지 숏스퀴즈에 대응해야 되는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이 과도한 수익률 쫓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건전한 현상은 아닙니다. 물론 장마감 후에 시간에서 뭐 구글이나 애플 등 실적 미스가 나왔죠. 그래서 달렸던 주식들이 장중 상승폭을 모조리 반납하고 주가 지수물도 뭐 시가선까지 다 밀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숏커버라는 것은 하루 만에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 흐름을 봐서는 단기 고점이 형성될지 모르지만 바로 여기서 매도를 따라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조심스럽게 매도를 하는 것, 이렇게 보지 바로 이제 음봉 꼬리 하나 나왔다, 이 매도,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가장 이상적인 것은 다음 주에는 시장이 뭐 잦은 등락하고 셋째 주 정도에 이제 더 이상 나올 절이 없죠. 그때 슬슬 아래로 밀린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매도를 하는 게 좋아요. 여하튼 하락장에서의 이 베어마켓 랠리라는 것은 굉장히 폭력적으로 나온 게 맞습니다. 베어마켓 랠리 소멸은 이 콜매도를 먹은 것이 또 풋매수를 먹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후 하락장을 본다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숏을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지루한 박스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봅니다. 전일 위클리 옵션 만기에 투자자들이 좀 많이 지쳤을 것 같은데요. 위로도 제한, 아래로도 제한된 그런 장세가 이어질 것 같아요. 2월 들어서 확실히 홍콩 증시를 포함해서 아시아 이머징 증시가 약한데요. 이 상품 시장의 약세 궤적도 아시아와 동행하고 있다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많이 달렸죠. 그래서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 또 이제 오르면 콜매도, 또 내리면 풋매도의 그런 소극적 변동성 매도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유로화 매도를 쌓았어요. 유럽 자산에 대한 어떤 강세 전망과는 달리 비달러 바스켓이 대충은 이제 고점을 찍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유로화 매도를 쌓은 것이고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진입한다면 오디달러를 매도하고 싶은데 원자재 통화의 변동성이 무섭기도 해서 유로화 매도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비추세 매도 관점 가질 거예요. 그래서 갭 다운이 나왔을 때는 매도하지 않고 갭 상승이 나오게 되면 새벽 3시까지 좀 기다렸다가 분할 매도를 조금씩 쌓는 식으로 소극적 매도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FOMC도 22도 끝났어요. 이제 이번 주는 금요일이 논팜 하나만 남았죠. 그리고 다음 주 들어서는 이제 실적 시즌도 꺾여요. 시장을 펌핑할 더 이상의 재료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뚝 부러지겠냐? 또 그렇진 않죠. 그래서 시장이 소리 없이 밀리기 시작하면 저는 2월은 하방 양매도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